반갑습니다. 역사 2.0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중국의 발전 모습을 국공내전,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개혁개방 정책이라는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34번에서 우리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전이 시작하는 모습을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도중 국민당과 공산당이 함께 손을 잡아서 일본군과 맞서 싸우는 모습을 살펴보기도 했었지요. 이를 국공합작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의 자유주의와 공산주의가 대결하는 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냉전은 중국 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중국 내의 두 정치 세력이었던 자유주의인 국민당과 공산주의인 공산당의 전면적인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놓고 싸웠던 이 전쟁을 우리는 국공내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국공내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국공내전의 배경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중국 내의 두 세력, 공산당과 국민당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중심이 된 동아시아 질서를 구상했고 이때 중국을 이끌어야 하는 정당은 자유주의 세력이었던 중국 국민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국민당이 중국 대륙을 통치하는 모습의 동아시아를 꿈꾸었습니다. 반면 공산주의였던 소련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자, 소련 또한 국민당 정부를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공산주의를 따르고 있던 중국 공산당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자, 중국 내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의 갈등은 점점 치열해지게 되고 미국은 이를 중재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은 중국 대륙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를 국공내전이라고 합니다. 국공내전 초기에는 국민당이 우세하였습니다. 예난, 만주, 화북의 주요 도시 등을 점령하면서 국민당의 세력이 중국 대륙을 완전히 장악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농촌에 그 지지 세력을 두고 있었던 공산당이 반격하기 시작하였죠. 이때 공산당의 반격 요인에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소련의 지원이었습니다. 공산주의를 믿는 소련이 공산주의를 따르는 공산당을 지원하였죠. 그리고 공산당이 진행했던 토지개혁의 과정에서 지주들의 땅을 농민이 가지게 되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토지개혁을 통해서 농민의 지지를 확보한 공산당이 점차 국민당에 대하여 반격하기 시작하면서 국공내전 조금씩 공산당에게 유리하도록 흘러갑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민당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계속해서 진행되었고 당시 중국 국민당 정부가 진행했던 경제 정책의 과정에서 심각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면서 중국 농민들의 지지가 중국 국민당이 아닌 중국 공산당에게 쏠리게 됩니다. 결국 중국 공산당이 중국 대륙 본토를 완전히 장악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국가를 수립하게 됩니다. 1949년 10월 일이죠. 중국 대륙을 빼앗긴 국민당 정부는 타이완으로 그 근거지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타이완에 정부를 세우게 되고요. 이들은 스스로를 중화민국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자, 타이완의 역사는 우리가 39번에서 이어서 또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대륙이 완전히 공산화되는 결과를 가져온 국공내전. 이 국공내전이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에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자유주의 세력인 중국 국민당이 타이완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미국은 타이완을 계속해서 지원합니다. 타이완을 지원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견제를 실시하려고 하였죠. 동시에 미국은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 봉제를 실시함으로써 중국 공산당의 세력을 조금이라도 꺾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에 더욱더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을 반공 그리고 친미 국가로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미국과 일본 사이에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되고 일본이 국제사회로 복귀하면서 반공의 기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공내전의 결과 중국 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차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대륙을 차지한 중국 공산당 내부는 아직까지 정치적으로 어수선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중국 공산당 내부가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1950년 6월에 터진 한반도에서의 6.25 전쟁은 중국에게 기회가 되었죠. 중국은 6.25 전쟁에 참가합니다. 이 전쟁에 참가함으로써 중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 사이에서의 정치적인 위상, 그 입지가 크게 상승하게 되고 동시에 중국 내부의 정치를 통합하는 결과 또한 거두게 되었죠. 내부 정치를 안정시킨 중국은 1950년대에서 60년대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합니다. 1950년대 초에서 중반까지는 사회주의 경제의 기반을 마련해 나갑니다. 토지 그리고 주요 산업을 국유화합니다. 나라가 모든 토지와 산업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953년부터 57년까지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합작사라고 하는 단체를 만듭니다. 합작사란 중국의 협동조합을 일컫는 말로써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집단 생활로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는 과정에서 존재한 조직이었습니다. 이 합작사를 통해서 중국은 중국 내 농민들로 하여금 농업을 집단적으로 생활하면서 진행하도록 하는 모습의 경제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1950년대 중반까지 사회주의 경제의 기반을 마련한 중국은 본격적인 사회주의 경제 정책에 돌입하게 됩니다. 1958년부터 62년까지 진행되었던 사회주의식 경제 발전 운동을 중국은 대약진 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대약진이란 크게 나아가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한자말입니다. 대약진 운동을 진행하면서 중국 정부가 세웠던 목표는 농업과 공업에 있어서 대규모 생산량 증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생산량 증가를 위해서 공동생산, 공동노동의 방식을 취하는데요. 이때 결성된 것이 바로 인민공사였습니다. 기존의 합작사는 농업을 집단으로 진행하는 조직 단체였습니다. 인민공사 또한 농업을 집단으로 진행하는 조직 단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인민공사는 행정기구까지 함께 공동생활을 하도록 진행했던 조직이었죠. 그래서 인민공사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은 농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일상생활, 행정 업무까지도 공동생활, 공동노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약진 운동의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가장 중요시했던 정책 중에 하나는 바로 철강 증산 운동이었습니다. 철을 더욱더 많이 만들자라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던 이 철강 증산 운동, 철을 더 많이 만듦으로써 각종 생산 활동에 필요한 농기구, 생산 기계 등을 만들자라고 하는 운동이었죠. 그래서 중국 정부는 철을 만들기 위해서 인민공사에 소속되어 있는 농민들로 하여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쇠로 된 농기구들을 녹여서 철강을 생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농민들은 직접 손으로 용광로를 만들게 되고 이 용광로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철제 농기구를 녹여서 철을 생산하였죠. 자, 그런데 여러분 뭔가 조금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철을 만드는 목적이 더 많은 농업 생산을 위한 농기구 그리고 공장에서의 기계 등을 만들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농기구를 만들기 위한 철을 만들기 위해서 농기구를 녹인다? 무언가 주객이 전도된 듯한 느낌을 받지요. 여기에 더해서 농민들이 직접 흙으로 용광로를 빚어서 만든 이후에 철을 녹여서 만들어낸 철은 그 품질이 매우 조잡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 내 진행되었던 철강 증산 운동은 큰 실패를 맛보게 되지요. 이 철강 증산 운동의 실패와 더불어서 농업 생산에서의 효율은 점차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국 내 농업 발전과 공업 발전에 있어서 불균형이 겹치게 되고 중국의 중앙정부는 지방의 현황을 알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할당 목표만을 제시하였습니다. 중국 각 지방의 관료들은 이렇게 할당된 목표를
거짓으로 달성하였다고 보고를 올리게 되고, 그러면 또다시 무리한 새로운 목표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떨어지었죠. 이 과정에서 관료주의의 비효율이 드러나게 되면서 대약진 운동은 처참하게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4년 동안 진행되었던 대약진 운동의 과정에서 비자연적인 현상으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공식적으로 2천만 명이 넘었지요. 자, 이 대약진 운동이 실패하고 중국 경제가 크게 어지러워지면서 이를 주도했던 중국 공산당의 최고 우두머리였던 마오쩌둥의 권력이 크게 약화됩니다. 자신의 권력이 위협받게 된 마오쩌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철저하게 자본주의를 배척하고 공산주의를 진행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마오쩌둥의 주장에 따라서 진행되었던 중국 내의 대규모 파괴 운동을 문화대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자, 겉으로는 마오쩌둥이 자본주의를 배척하자, 철저한 공산주의를 하자라는 주장에 따라서 진행되었던 문화대혁명, 실질적으로는 마오쩌둥의 반대파를 제거하는 데 악용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오쩌둥을 찬성하지 않거나 반대하거나 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철저한 공산주의를 믿지 않는 자구나, 너는 자본주의를 믿는 반동 세력이구나 라는 식으로 몰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제거하게 되죠. 이때 마오쩌둥의 사상을 철저하게 믿고 따르면서 마오쩌둥의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젊은 청소년, 청년 집단을 홍위병이라고 부릅니다. 자, 불금을 지킨다라고 하는 뜻의 홍위병은 마오쩌둥을 지지하면서 중국 내 반공산주의, 공산주의 사상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에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수많은 문화유산 또한 파괴되고, 각 지방의 교사, 지식인, 전통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공격당합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지요. 네, 홍위병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문화대혁명이 진행될 당시 마오쩌둥을 믿고 따르자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포스터, 문화대혁명 과정에서 숙청당하고 있는 인민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듯 10여 년간 진행되었던 문화대혁명 과정 속에서 중국은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되고 마오쩌둥이 사망하면서 문화대혁명은 중단됩니다. 마오쩌둥이 사망한 이후 덩샤오핑이라고 하는 인물이 권력을 잡습니다. 덩샤오핑은 흥묘백묘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덩샤오핑이 권력을 잡으면서 1950, 60년대 진행되었던 중국의 사회주의 정책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970년대 중국 경제가 개혁, 개방을 진행하였던 것이죠. 다시 말해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흥묘백묘론에 따라 진행된 중국 경제의 자본주의 수용 모습을 개혁, 개방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구체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실용주의 사상에 따라서 시장 경제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공동생활, 공동행정, 공동노동을 진행했던 사회단체인 인민공사를 해체합니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경쟁을 장려하고 외국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게 되죠. 이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이 진행되는 1970년대에서 80년대 중국 경제는 많은 성장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경제 분야에서 개혁 개방의 정책이 진행되자 정치에서도 개혁을 해야 된다, 개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등장합니다. 1980년대 말에 등장했던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는 40년 넘게 진행되고 있던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 체제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죠. 이리하여 1989년 중국 내 학생, 지식인들이 중국 공산당의 독재를 비판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천안문,天安문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중국군은 이 민주화 요구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합니다. 이 사건을天安문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후 1990년대 중국은 계속해서 개혁 개방 정책을 이어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도입하면서도
공산주의에 의한 중국 공산당에 의한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시장 경제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덩샤오핑이 시장 경제 체제 도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힌 선언인 남순 강화가 발표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중국은 많은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고 2001년 WTO에 가입하고 2010년에는 경제 세계 2위의 자리에까지 오르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 지배 체제가 계속되면서 동시에 중국의 우수한 문화, 중국 공산당 중심의 체제, 국가에 의한 통일 등을 강조하는 중국의 사상 교육인 애국주의 교육이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의 현대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중국 내 지배권을 놓고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진행되었던 국공내전, 국공내전이 중국 공산당의 승리로 끝난 이후에 진행되었던 1950년대에서 60년대의 사회주의 정책, 이 사회주의 정책의 과정에서 대학진 운동, 문화대혁명 등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덩샤오핑이 집권한 이후에 진행된 1970년대 이후에 진행된 개혁개방 정책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한국 현대사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 6.25 전쟁, 경제 성장, 민주화 등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